저는 이번에 처음 주제가 굉장히 무거울 수 있어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때에 맞춘 건지 뭔지 되게 안 좋죠. 어제는 680명, 이제 지역 감염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도 지금 12시경으로 530명까지 확진된 걸 봤는데 팩트풀니스 책을 보면은 그분이 강조한 5가지가 있어요. 미래에서 가장 위험 요인 5가지가 있는데 먼저 제3차 세계대전, 그리고 경제대공황, 전염병, 제3세계 난민, 그리고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이제 공감을 하실 건데, 이번에 전염병이라는 게 얼마나 큰 요소인지 다들 깨달으실 것 같아요. 진짜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 뭐 사스, 메르스 정도가 있지만, 진짜 제대로 된 전염병은 예전에 뭐 패스트 수준 아니야? 라고 느낄 만큼 좀 멀었지만, 지금은 확실히 전염병이라는 얘기도 있죠. 근데 약간 뉴스도 보고 주위 사람들 얘기도 듣고 하면서 이제 전염병이나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들을 사람이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있다고 믿는 것 같고요. 반대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코로나 처음에 검체 채취를 하면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RT-PCR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네. 증폭시켜가지고 뭐 음성이니 양성이니 이거 판단을 하고 이제 격리를 하는 그 과정인데 그 수가 주기에 따라서 일정하잖아요. 뭐 어느 때는 300명 전후로 뭐 290, 310 이렇게 나오다가 요즘에는 이제 600명 전후로 나오고 있죠. 500명에서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약간 이상한 소문이 많더라고요. 뭐 정부가 조정하는 게 아니냐. 저는 사실 되게 충격을 받은 게 그 뒷부분에 다 사람이 하는 노동이잖아요. 진단을 하는 게 아직은 컴퓨터가 하기에는 뭐 CT 판단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니까 당장 코로나 RT-PCR라는 기술부터 만들어냈는데 뭐 임상병리자가 출근을 해가지고 8시간 동안 그분이 할 수 있는 할당량이 있을 거고 뭐 거기 더 고용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율로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획일적으로 당연히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정부가 조정하는 거 아닌가 이걸로 경제를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시선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 게 솔직히 말하면 부끄럽지만 저는 그냥 검사하면은 쉽게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약간 컴퓨터에 넣으면은 이거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혹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걸 일일이 사람이 검사하는 거였군요. 이제 그 증폭 수준은 다 하지만 사람이 이제 임상병리사라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분들도 이제 참고를 하고 이것 좀 애매하다 싶으면 여러 전문가들이 모이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 사람들이 다 하는 노동이죠. 아까 말했던 그 5가지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섞여 있고요. 글쎄요, 뭔가 항상 기계로만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 맞아.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의료 보건 쪽 잘 모르니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 것 같은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은 경제학자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경제학자인데 왜 주식을 잘 몰라? 혹은 돈을 왜 잘 못 벌어? 경제를 그렇게 잘 아는데? 혹은 음, 평생 경제학 공부하는데 왜 부동산 가격을 못 잡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음, 많은 경제학자들이 여기에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부동산 가격 낮추는 법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낮추는 법은 있어요. 만약에 뭐 국가에서 지금 하는 것처럼 뭐 가격 일률적으로 낮게 잡아버린다. 이런 그런 방법은 가능한데 그게 사실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무리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음,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방법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아는 음, 사람 있으면 쓰시고 노벨상 받으시면 되는데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비전문가가 볼 때 전문가들은 되게 어마어마한 경지에 올라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크게 아는 것도 없고 근데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완전 또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 음, 한두 개 조금 아는 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다 보니까 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는 보건 분야를 너무 완전 뭐 CT 찍으면 다 암이 어딘지 나오고 다 고칠 수 있는 이런 것처럼 봤던 게 아닐까. 저도 이제 스스로 다른 사람의 경제가 그렇게 말하면은 되게 우스운데 제가 우스운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네. 이게 저도 보건의료 관련 과를 나왔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연구실에서 했던 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CT는 아니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부분에서 뭐 병변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검색할 수 있는 뭐 알고리즘 같은 거를 막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개발하고. 근데 그때도 매번 느꼈던 게
같은 엑스레이 필름을 놓고서도 진짜 그 사람이 가진 경험치라든지 능력에 따라서 이게 발견이 되고 안 발견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지금 아직도 완벽하게 뭐 컴퓨터로 완전 진단 이런 것까지는 거의 안 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뭐 엑스레이를 찍는 과정, 뭐 이제 검체를 확인하는 과정 이런 게 다 인력이 들어가니까 한 나라에서 그 사람을 검사하고 확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다 해결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좀 그 음. 생각을 진짜 확실히 그 여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많이 생각이 드네요. 그럼 반대로 미국에서 하루에 막 수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거는 확실히 미국이 의료 인력이 많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음, 기본적으로 의료랑 보건이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음, 신기한 게 거기서는 이제 병원 전문가가 있어요. 의사나 그런 의사가 아니라 감염 전문가, 병원 전문가가 있는데 음. 그 병원을 어떻게 하면 잘 돌리고 트랜스퍼가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런 보조적인 것도 깊게 연구를 하더라고요. 음, 근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너무 의사들한테만 그게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커리큘럼을 같이 공유하지도 않고 그건 이제 한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저번에도 이제 같이 얘기를 했던 주제지만. 결국에는 이제 어떤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검사를 하는 시스템을 구성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각 인력에 대한 뭐 분야에 대한 인력이 좀 필요한데 그 인력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좀 한쪽에 이제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좀 될까요? 그렇죠. 그거 분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을 너무 엘리트로 키워놔서 근데 그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공공의대 사건도 있었는데 네네네. 키워가지고 뭐 힘든 뭐 역학조사관이나 기초의학적으로 하려고 무전원도 만들고 공공의대도 음, 추진하고 이런 건데 저는 사실 이런 것보다 의사 라이센스가 없는 그런 전문가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커리큘럼은 음, 적당히 공유를 하되 그게 음. 보건인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건 정책이나 행정의 분야는 사실 이 분야에 또 전문가가 필요한 건데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할지도 모르겠네요. 대부분 이제 의사 집단에서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안 된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력이 얼만큼 부족하냐면 이번에 역학조사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주제로 잡은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굉장히 익숙합니다. 사스 2002년 때부터 2015년 음, 메르스에 이어서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정확한 명칭은 코비드 19이죠. 코로나 음, 바이러스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세 번째, 큰 차례로는 이제 전염병이라고 할 만한 거 세 번째인 것 같고요. 사스는 중국하고 일본에서만 이런 좀 난리가 났지 한국에서는 많이 체감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음, 역학조사관 수를 보면은 제가 예전에 조사했던 수였는데 사스 때는 36명이었어요. 전국에. 음, 근데 이때는 뭐 그때 당시 정부에서 빠르게 뭐 열 감지기 이런 거를 구매를 해서 다행히 잘 넘어갔고요. 음, 그다음에 메르스 때도 보면은 수가 늘어났을 것 같은데 이때도 32명이었습니다. 음,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군의관으로 가신 이제 의사분들 중에 군 복무를 해야 됐을 때 그 자동 그쵸. 배치라고 해야 되나요? 대부분은 음, 그분들이었어요. 공중보건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역학조사관, 음, 공중보건이. 그쵸. 그리고 지금 사실 역학조사관 수도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한 77명? 제가 조사해봤을 때 이번 연도 초에는 77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음, 근데 이제 뭐 미국에서 조사한 거지만 참고를 하면은 여러 가지 논문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CDC에서 인구 10만 명당에 몇 명의 역학조사관, 그런 공중보건 전문 인력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10만 명당 1.04명이래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로 바꿔보면은 이제 몇 년 전에 몇 개월 전 기준으로는 한 35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음. 근데 지금 인력이 그 정도다. 10분의 1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의사라는 굉장히 로열티가 있는 직업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사실 의사뿐만 아니라 그런 직업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팬데믹 상황이 음, 생겨났을 때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은 그런 분야는 지금처럼 약간 문제가 있을 때는 반짝하고 사라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음,
국가에서 조금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 음.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뭐 수해라던가 이제 전쟁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전염병도 있는데 사실 수해나 군대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전염병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아 이게 이제 기초적으로는 인프라나 이런 걸 구성하는데 조금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료 인력이나 간호 인력 증원을 굉장히 이번 정부에서 많이 추진을 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아까 뭐 말한 공공의대라던가 의전원이라던가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되게 충격받은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출처가 이제 불명확하지만 거기에 대한 의사들이 파업 시위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내가 힘드니까 저 엘리트들도 같이 힘들었으면 좋겠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따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간호 인력을 증대하고 의사 인력을 증대해서 엘리트에서 위치를 이제 끌어내기보다는 제3의 보조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꾸준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자격증을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호사하고 사실 의사하고 중간에 갭이 있다고 표현은 그렇지만 군대를 예시를 들면 우리가 장교가 있을 거고 일반 사병들 있잖아요. 근데 그 네. 중간에 이제 군대에서는 부사관이라는 위치가 있는데 이제 의사와 간호사 혹은 그 의료 계열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계열이 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부사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유럽 국가에서 만들고 있는 어떤 자격증이 있는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격증 이름이. 그래서 그런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좀 도입이 돼서 자격증이겠죠, 그것도. 그거를 좀 활성화시키면은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긴 하네요. 사실 인간이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이제 주변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는 과정에서 다른 이제 어시스트를 해줄 인력이다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케어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 해줄 사람이 항상 필요하고 그 부분을 양성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 되게 저도 열애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인데 다른 뭐 예를 들면은 그 어떤 공고한 지위가 있다. 근데 그 공고한 지위가 있는 전문직을 일부러 끌어내리기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그 다음에 다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력을 충원하거나 양성하는 방식이 훨씬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이쪽 전문직 쪽에서 이제 주로 많이 경험하는 것들인데 전문직도 자기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거나 뭐 새로운 인센티브가 없으면은 그 공부에 대한 의욕이나 능력적인 향상이 잘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그 중간 다리를 연결해 줄 만한 인력이나 좋은 뭐 인재들을 수급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좋긴 하겠네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보건직들이 많이 활성이 되면은 사실 의료 분야는 임상이랑 이론 둘 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시기를 너무 딱 정해놓은 것 같아요. 의대생이랑 음. 간호대생일 때는 너무 이론만 치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임상 때에는 다시 그런 이론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막혀 있을 수 있는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그런 교류가 좀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그런 보건 인력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제 라이센스는 없더라도 그런 현장직에서 적당히 이제 어떻게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경험도 하고 반대로 이제 그런 임상 쪽에 있는 분들도 좀 더 넓은 견해를 가지게 되는 그런 제3의 어시스트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데믹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지금은 팬데믹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정의 설명 같은 거를 좀 준비하긴 했거든요. 한 5가지, 6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클러스터입니다. 이거는 무리지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어떤 지점을 딱 집어가지고 여기서부터 근원지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2월 달에 뭐 신천지라던가 뭐 이태원이라던가 지역을 특정 지어서 여기서부터 발생이 좀 시작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그 데믹이라는 거를 듣게 되면은 데믹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사람이나 지역을 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먼저 인데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구 집단에서 일정한 비율로 계속 질병이 발생을 하는 거죠. 지역병이나 풍토병 같은 경우인데 실제로 여기서 시작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에볼라라던가 에이즈라던가 이런 것도 약간 아프리카 어떤 부족의 풍토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세계화가 되면서 유전자 구성이 이제 차이가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아웃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에볼라나 뭐 그런 에이즈 같은 것들이 인데믹에서 일정 비율을 넘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거를 아웃브레이크라고 하고요. 이제 아까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떤 사람들의 무리고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는 에피데믹이라고 해요. 이제 계속 이제 광범위한 지역으로 퍼지는데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팬데믹은 이제 전 지구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무슨 데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얘기할 만한 인포데믹이에요. 그건 이제 정보가 아까 말했던 그런 루머 같은 것들,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던가 그런 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고 뭐 이제 뭐부터 말하면은 미국에 이제 백신을 많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인포데믹의 잘못된 예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가이드라인보다 사람들의 건너 카더라 이런 거를 믿게 되는 그런 상태, 전염병 때문에. 저는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은 사실 제가 그런 보건 용어를 잘 모르는데 다 영어 단어잖아요. 근데 다 아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같더니 제가 보드게임을 좀 좋아하는데 보드게임 중에 팬데믹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혹시 두 분 다 아, 들어보셨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 걸로 게임하지 않아요. 그 팬데믹이라는 게임 사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초반부터 중반까지 계속 1등을 했던 게임이고요. 보드게임. 아무튼 이거 무슨 음,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건데 그 팬데믹 게임에서 재밌는 거는 매 턴마다 질병들이 그 세계 지도에 퍼져요. 그리고 음, 어, 만약에 한 지역에 질병 3개 이상 모이면은 아웃브레이크라 그래서 주변 지역에 스프레드가 음, 되거든요. 질병이. 저 아까 말씀드린 아웃브레이크라는 단어를 알게 됐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질병들이 강화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에피데믹이라고 하셨나요? 그 에피데믹 음, 카드를 뽑으면은 질병을 3개씩 놓게 되는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음, 있겠지만 아무튼 그 게임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방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용어들하고 너무 똑같아서 재밌었어요. 저는 그 음, 게임이 그냥 막 만든 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연구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음. 이런 연구를 통해 나온 게임이구나. 네. 이렇게 싶네요. 아, 그게 있더라고요. 그 모바일 게임 중에 전염병 주식회사라는 게임 아세요? 네네네네네. 네, 되게 상위권에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 이제, 그거는 이제 반대 입장 막는 게 아니라 이제 전염병을 퍼뜨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이제 전염병을 퍼뜨리는 건데 되게 힘든 나라들이 있대요. 이제 제가 알기로 마다가스카르랑 뉴질랜드인데 이제 뭐 실제 음, 비행을 하는 그런 거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인구도 음, 적고 이제 뭐 배로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러니까 그 두 지역이 좀 고립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많이 음, 안 다니고 인구수도 적다 보니까 일단 전염시키는 것 자체가 어렵대요. 근데 음, 코로나가 이제 퍼질 때 올해 초에 마다가스카르나 이제 뉴질랜드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듣는 순간 와 음. 진짜 큰일 났구나 이제 이런 끝났구나.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 열 저항력, 뭐 추위 저항력 이런 것도 많이 얘기 나오고 음,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확실히 여러 나라에 그냥 바로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바이러스가 굉장히 좀 저항력이 높은 바이러스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저항력이라기보단 침투력이 정말 좋은 거죠. 사실 치사율은 음,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예측을 한 거는 저희가 통제를 잘 했을 때 0.5% 정도로 올해 초에 그렇게 3월달, 4월달까지는 통제를 했거든요. 심지어 그 음, 대구에 이제 클러스터가 크게 발생한 이후에도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 전 음. 세계적으로 치사율 같은 거 보면 한 5%, 6% 정도라고 해요. 5%, 6%. 치사율이 굉장히 낮은 편인 거죠. 그 과거의 여러 우리 흔히 말하는 전염병이라고 불리는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근데 세균이랑 바이러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음, 그 크기를 말씀드리면 전 이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이러스가 약간 여러분들이 어떤 교실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음, 바이러스의 크기는 우리가 들고 있는 칠판 지우개 정도의 수준이에요. 분필 정도 크기. 그리고 이제 세균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그 교실 전체의 크기 정도 됩니다. 음, 엄청 그리고 크네요. 이제 원핵세포, 진핵세포라고 하는데 이제 세균이랑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원핵세포죠.
근데 인간의 세포는 동물들은 이제 좀 고위 동물이라고 하나요? 그런 음. 부분들은 이제 다 진행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진행세포의 크기는 그럼 얼만큼 될까라고 했을 때 그 교실이 있다면은 진행세포의 크기는 운동장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사실 클수록 더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건데 그래서 패스트랑 이제 결핵,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50%, 40% 정도의 치사율이 있었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스가 이제 11% 정도, 코로나는 지금 5%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근데 또 바이러스 중에서 정말 위험한 것들 있죠. 아까 지역병이다가 다른 유전자 구성으로 가서 굉장히 위험해진 거, 에이즈, 에이즈, 에볼라, 그쵸. 그리고 네. 우리가 들어봤던 광견병, 천연두 이런 음. 것들은 90%가 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세균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가 뭐 탄저균 같은 거는 뭐 미군에서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망률이 한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